SBS 8시 뉴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 최연해 코레일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최 사장은 황우여 대표와 20분간 따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 국회 소위가 길어져서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잠깐 인사드린 거예요. 하지만 황 대표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자기 잘 여기 정치하고 싶으니까 좀 돌봐달라 그런 얘기죠. 최 사장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대전 서구 을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구의 후임 임명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내놓았던 자기 지역구의 후임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최 사장이 황 대표를 만나러 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일 때 최연해 사장. TV토론회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3월 26일 대전 MBC 주최 토론회 실황. 저 최연해 서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감히 나섰습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직접 챙기는 생활 정치를 하겠습니다. 총선 때에는 서로 다른 당 후보로서 경쟁자였으나 대선 직전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으로 한 식구가 된 이재선 전 의원. 이제는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지역협의회를 놓고 최연해 사장과 한판 붙게 생겼는데 최연해 새누리당 후보. 이 토론회에서 이재선 선진통일당 후보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철도공사 중에서 알짜배기 KTX를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 반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누리당의 정책 기조는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후보께서는 철도공사 간부 출신으로서 또 누리당의 후보로서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밀어붙일 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KTX 그 분할 민영화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저의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그 현재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KTX의 분할 민영화에 대해서는 명백한 그 반대 의견을 그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의 그 이재선 후보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막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재선 후보 정권이 밀어붙이면 밑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며 전곡을 찌르는데 그런데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론은 누리당의 그 분들은 사실 그 당론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대통령께서 밀어붙이면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함부로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코레일 사장이 되면 더 그럴 수밖에. 새누리당 기호 1번 최연해를 꼭 도와주십시오. 정의롭고 믿을 수 있는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서구, 활기찬 서구, 누구나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철도 한 번 더 다루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내용이 완전 좀 틀리죠. 네, 방향이 다르죠. 예.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민영화가 과연 그 문제를 다뤘다면은 이제 이 철도 노조의 파업 그 자체, 그 파업에서 벌어졌던 20일 넘게 진행됐던 되게 역사적인 파업이거든요. 이 파업에 참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가 문제야. 그 정부에서는 악질적 파업이라는데 여기서는 역사적 파업이라고 그러고. 역사적 파업입니다. 역사적 파업이에요? 네. 원래 악질일수록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왜 자꾸 그 5명이 구속됐어요. 일단 5명 구속된 분들이 김명한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그다음 최은철 사무처장, 서울본부장 엄길용, 그다음에 어제인가 마지막으로 구속된
호남본부장. 호남본부장 김성식. 이렇게 5분이 구속이 됐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계속 구속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 졸지 말고, 씨. 저 이름 찾고 있었어요.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영장이 뭐라 그래? 청구가 된 거예요? 청구했고. 발부가 됐죠. 영장 발부가 됐고. 예. 구속영장이. 예. 그러니까 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이 남아있죠, 이제. 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 그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뭐야? 말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야 저희도 먹고 살죠. 진짜 그런 것 같아. 저 인간들 그냥. 한자 그대로 구속, 적부, 적당하냐 아니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구속이 구속 적당하냐 아니냐 심사하는 게 구속 적부심입니다. 네, 글자 그대로입니다. 네, 이렇게 구속 어렵게 결정 심사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정은 이제 미리 돼서 구속영장이 나간 상태에서 그 구속영장을 내준 게 영장을 끊어준 게 제대로 한 거냐 아닌 거냐를 다시 이제 심사하는 게 구속 적부심사입니다. 구속 사유가 뭐예요? 구속 사유가 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유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 도주의 우려가 그러니까 뭐 판사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적용 법률은 뭡니까? 적용 법률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나 정말 업무방해죄 정말 죄송합니다. 뭐 엿먹이로 혼자 엿을 먹고 먹이고 그래. 아유 속 터져서 정말. 네, 이제 뭐 어떻게 아니 이거는 실제로 국민들이 많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요 업무방해죄와 그다음 또 전격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 전격성. 파업의 전격성. 파업의 전격성이 있냐 없냐.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좀 따져줘야 돼. 참 갑갑합니다 보면 일단 뭐 이게 법률적인 문제라서 간략하게 제가 그 부분에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죠.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헌법 몇 조예요? 33조라고 있습니다. 저 거점을 탁 찍었는데 그거 알고 있네. 예상 문제라서 적어왔습니다. 예상 문제를 잘 맞춰야 1등을 할 수 있다. 헌법 33조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다. 저 말도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풀어놨는데 단결권은 노조를 만들 권리. 그렇죠. 단결하는 거죠. 교섭권은 회사와 협상할 권리. 그렇죠. 교섭. 단체 행동권이 쉽게 말하면 파업할 그렇죠. 권리. 행동. 파업과 쟁의. 쟁의 행위라고 합니다. 쟁의 행위. 그거를 이제 그 노동조합 관계 하위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 행동이라고 안 하고 쟁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쟁의 행위라고. 그렇죠. 근데 몇 조? 2조 제6호에 있습니다. 에이씨. 노동조합법 37조 1항이야. 그거는 쟁의행위 기본 원칙이고요. 기본 원칙이야? 또 쟁의행위의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쟁의행위란 무엇이냐? 쟁의행위라 하면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파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 무조건 업무 방해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권리로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업무 방해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랑 같은 겁니다. 뭐 비빔밥을 먹었다. 식물에 대한 살해 행위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얘는 더 어렵다. 예를 든 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하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죄.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게 죄가 된다.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잘 이해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논리의 연결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정부 측에서는 불법이다. 불법 파업이고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법 파업이다. 그러니까 불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불법이냐 아니냐. 22일 동안 파업한 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 그게 상당히 근데 이 논리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하고 그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가 의무가 아니고 권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파업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노조를 조직할 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내가 걸리니까. 근데 다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래서 민법에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리를 남용하지는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한이 가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거는 권리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파업을 한다? 그럼 바로 불법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러고 나서 따져보니까 이게 요건이 맞으니까 정당한 걸로 탈바꿈하는 거꾸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파업을 정당한 것으로 먼저 인정하고 예. 그다음에 불법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파업을 하면 당신들 당연한 권리이다. 네. 다만 그 절차, 방법, 예. 목적에 있어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 목적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깜짝이야. 씨.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불법성을 따지는 것이 국제 노동 관례인데. 우리 법률 체계도 법률 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권력을 쥔 자들이 네.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 정부가 정확하신데요. 예.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말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외압이죠. 네. 그러니까 그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정열 판사가 그 법정에서 판결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가 하게 돼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법원에서 또 판단하게 돼 있는 게 파업의 불법성 여부인데 그거를 왜 행정부가 이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권한을 넘어서는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절차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는 절차는 안 걸었죠. 절차가 불법성이다 이런 건 안 걸었죠. 다른 건 다 요건에 맞고요. 지금 목적만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러니까 정당성 그 노동쟁의가 정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절차가 정당하냐? 아까 이제 37조 노동관계법 37조에 37조 제1항이 있습니다. 제1항이죠. 그러니까 절차가 정당하냐? 방법이 정당하냐? 그다음 목적이 정당하냐? 근데 보니까 절차도 거쳤고요. 총회 거쳤고 그다음에 조정도 거쳤고 다만 목적이 KTX 수소 자회사 분리는 공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인데 이 수소발 KTX 자회사를 분리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건 국가 정책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정확한 워딩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방금 말씀하신 수소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걸 명분으로 삼아 파업을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당신이 좀 어렵게 얘기했을 뿐이지. 저는 안 돼요, 이게.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목적, 뭐 방법, 절차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이나 절차는 참 다 거쳐져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졌고요. 근데 여기서 법적인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뭐 저희 법률과는 줄여 노노법이라고 하느냐 법률이라고만 할게요. 그래 뭐 나올 법률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법률 37조 1항에 보면 쟁의 행위는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 천천히 얘기해도 돼. 시간 많아. 네. 그거 빨리 갖고 사람들 자꾸만 두 번 듣게 하지 말고. 저기 담배 한 대 피고 하면 돼요. 시간 많아. 아이씨. 참고로 중간에 광고를 잠깐 내보내면 사람들 우리 이 전국구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전능하신 국민의 입 이걸 오해하는데 3가지 원칙을 제가 정했어요. 첫째, 욕설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둘째, 성적 농담도 하지 않는다. 그럼 원래 안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 우리는 마초이즘을 배교한다. 이 마초이즘이 사회 권위주의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 사상적 기반이 되거든요. 마초이즘 뭔지 알아요? 뭐예요? 담배 피고 오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마초이즘이야. 그래요? 숨 좀 쉬고 그건 아닌데 어쨌든 남성 지배 사회를 우린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철저히 지켜줘야지. 좋은 저는 우리 이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합리적 보수 진영이 이 방송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연을 좀 넓혀야 될 거 아니야. 아님 말고. 그러게 말입니다. 얼른 얘기하세요. 담배 피고 왔다고 치고. 미치겠다. 그 옛날에 뭐 재판 중에 판사님 이거 나중에
아직 바카스 주면 아니 먹은 걸로 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거랑 같은 거네. 담배 핀 걸로 할 테니까. 얘가 늘 더 어려워. 얘가 그치. 제가 기피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더 어렵지. 얘가 더 얘를 깊이가 듣는 있어요. 순간에 더 헷갈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네. 이 법률 37조 1항. 예, 37조 1항 관련해서 목적, 방법, 절차 이렇게 세 개를 두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방법에 관해서는 일단 주체, 누가 해야 하는 그 파업이 정당한 것이냐 해서 그렇죠.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37조 2항에 있고요. 그 노동조합에 의해서 그 주도되지 않은 쟁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위반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방법에 있어서 폭력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내지는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 그 유지 운영을 막거나 하여튼 그런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꼭 지키게 돼 있고 그걸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에 있어서는, 그 노동조합의 어떤 조합원 총회에서 그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그것도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노동조합은 특히 쟁행위를 하면서 파업을 하면서 쟁행위와 관련 없는 사람 또는 나는 그냥 일하겠다 파업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사업장에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내지는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걸 가서 야 하지 마 이렇게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고 딱 목적만 남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파업을 하면 정당한 것이냐 이게 법에 없어요. 없어요. 그냥 조문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있어서 사회 법령이 위배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있고 그럼 목적이 뭐냐? 법에 없으면 그럼 이제 이거는 제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대법원에서 희한한 판례들을 계속 냅니다. 처음 나오는 게 이제 91년도에 판례가 나오는데요. 그거 좀 줄여갖고 얘기해. 네.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아, 네.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그 파업을 하려면 근로 조건과 관련된 것만 삼아야 파업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임금 올려달라. 아니면 근무 시간 줄여달라. 이건 좋은데, 구조조정하지 마라. 이번처럼, 이거 민영화하지 마라. 이거는 파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에서 지금 제한을 안 해놓고 있는데, 대법원이 판례가 그걸 제한을 해버리는 판례로? 예. 근데 우리 참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헌법. 자, 그러면 법률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원이 이 법률 조항에도 없는 것을 임의로 자기들이 판례 내용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지. 우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법을 잘 모르고 법을 만들었던 사람. 노동법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을 좀 여기서 목적이라는 게 괜히 들어가가지고 아니 목적을 넣었으면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를 해버리든가. 근데 얼렁뚱땅 목적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 목적은 뭐냐라는 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제한을 해버렸고. 오히려 제한을 할 게 아니라 넓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 목적이 경영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구조조정. 그게 이제 그 경영에 관련된 그렇죠.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 국가 정책. 이거에 관련된 거는 그 판례 때문에 바로 정부에서 파업을 하자마자 하는 순간에 불법 파업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KTX 자회사 분사는요. 보세요. 자회사 분사를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냐 하면 분사가 되면 코레일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임금이 동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조조정에 들어가갖고 노동자들이 근거 없이 쫓겨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침해가 올 그런 정책을 코레일과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은 사실은 노동자들의 조건에 관한 파업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국가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보안법에 보면 제일 나쁜 조항이 뭐냐면 고무찬양죄 아니에요. 찬양고무. 아무 때 갖다 찬양고무인가요? 고무찬양이 아니라? 찬양고무. 찬양고무예요? 아무 데 갖다 붙여도 고무찬양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파업하는 분들은 이러더라고. 국가보안법보다 더 악법이다. 아주 저 판례가 정말 죄악의 진짜 판례죠. 대법원이 아주 그냥 작심하고 기업과 편을 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철도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 총리나 대통령이 한번 여쭙고 싶어요. 불법이 아닌 파업이 있느냐 과연 한국 사회에 다 불법에 파업하면
불법이 아닌 파업이 과연 있느냐 이것부터 묻고 최 기자님 싶어요. 물어보셔도 대답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완전 시나리오처럼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노조가 파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노조의 파업을 방해하고 수배를 내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업이 끝나면은 징계하고 그다음에 손배소 때리고 이게 완전히 뭐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어 완전 있죠. 시나리오처럼 돼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파업 전에 12월 2일서부터 12월 5일까지 코레일 경영 그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 문건을 보면요. 거기서 이제 대응 시나리오를 대응 시나리오를 쭉 하면서 파업 대비라고 하는 문건이 일부 나오고 다 불법 파업에 대비하여 파업을 하기 전에 이미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니까 불법이 아니면 업무 방해죄를 적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업무를 방해했다. 네. 그래서 업무 방해죄를 이번에 적용을 한 거죠. 네.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예, 자기들이 원래 업무방해라고 고소를 한 거죠. 업무 방해죄로 그렇죠. 고소를 한 거지. 네. 예,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근데 업무 방해죄가 2006년도 그 파업 이후로 업무 방해죄의 하나의 판례가 생기잖아요. 그건 예. 좋은 판례인 것 같은데 전격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때 나온다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006년도 철도 노조 파업에 관해서 2007년도에 대법원에 접수가 돼서 그 판결이 2011년에 나옵니다. 2011년에. 네. 예. 그 문장에 보면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건 아니고 뭐 전후 사정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하여튼 뭐 이런 말이 식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사 더 못하게. 예. 파업이 우리가 파업을 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해라. 네. 예를 들었고 이번에 시멘트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미리 비축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도 그 최소한의 필수 유지 업무 인원을 놔두고 이렇게 파업을 할 테니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야. 예. 전격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전광석화처럼 예. 뒤통수를 빡 치는 경우 뒤통수를 빡치는 경우. 이런 예. 경우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닌 밤중 이런 경우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 네. 그래서 2011년 그 판례가 나오잖아요. 네. 2009년도에 허준영 2009년 파업 2009년도에 네. 허준영 뭐죠?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사장. 와서 네. 5,115명 인원 감축을 지시를 해요. 그러죠. 근데 파업을 해. 인원 감축 구조 조정하니까 파업을 해. 그 파업할 때 또 그래. 이건 경영에 관한 건데 예. 이 노동자들을 자르면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 노동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야. 근데 5,115명을 자르겠다고 해놓고 파업을 하니까 이건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다. 해갖고 169명 얼마예요? 179명이야? 169명. 169명을 169명이 고발해갖고 재판에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줄줄이 무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한 40여 명밖에 없는데 약 한 120여 명이 130여 명이 2011년 판례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격성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광석화처럼 하지 않고 충분히 예고하고 준비를 시켰다. 해서 그분들이 줄줄이 무죄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참 좋았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요. 요번 파업을 봐야 돼요. 요번 파업에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그 뒤로는 이제 그런 그 전에 잘못됐던 거를 다시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파업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체포영장이 떨어진 것부터 해서 이분들이 사실 파업이 끝나면은 내가 자진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다라는 의사를 다 표한 사람들이거든요. 철도 지도부들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명이 체포되고 나니까 이제 구속심사를 하죠. 예. 2명이 먼저 구속이 됐어요. 이 사람들 업무방해죄가 그게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되기 전에 이 법원이 구속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파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자진 출석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2011년 판례를 보니까 이거 구속시키면 안 되겠네.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들이 다 기각됩니다. 기각되고 심지어 그 앞에 구속됐던 두 사람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구속 적부심에서 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상 정부가 이 불법이라고 막 칼을 휘두르는데 동조해 준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해봐서 아는데 이 판례를 몰랐을 겁니다. 아, 판사들이. 이 판례를 몰랐다고? 모르고 나중에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적용한 그 건가요? 구속영장 기각한 그 판사 이름을 보니까 그 사람은 저 아는 사람이에요. 판례를 알만한 사람이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추론인데 네. 모르진 않았고 이 판례를 모르진 않았어요. 법원은 추론입니다. 네네. 이걸 몰랐던 것은 BH 청와대나 정부 사이드에서 몰랐죠. 뭐 거기도. 예, 거기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였었거든. 네. 이번엔 노조 손봐라. 무조건 KTX 자회사 분리를 통해서 민영화의 밑그림을 놔라.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정책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네. 검찰 쪽에서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증명을 하고 이런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파업이 전격성이 있다. 하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했으면,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는 다 이게 전격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했으면 이거 전격성에 관한 여부가 소명이 안 됐으니까 그걸 더 밝히라고 하든가 영장을 기각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기각이 된 사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법원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기들이 이게 어떻게 모르고 이거를 사람을 구속시키고 아니 모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알고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정권에게 휘둘리면서 그냥 앞잡이 노릇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모른다면은 법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예. 둘 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노조가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어주고 가야 될 게 전격성 그러니까 전광석화처럼 했냐. 네. 이쪽 코레일 사측의 대응 문건을 보면요. 12월 2일 날 비상 경영회의를 해서 파업 대비를 합니다. 그다음 12월 3일 날은 뭐 연차 휴가를 못 쓰게 하고 그다음 12월 4일은 파업 대비 안전 대책을 또 세워요. 아니 파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모든 문건에 보면 D-5, D-4, D-Day까지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전격성이 그냥 너무 느닷없이 해갖고 우리가 D-5, D-5, D-4 이렇게 쭉쭉 가요. 아니 회사 쪽에서 파업하라고 날짜를 정해준 겁니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업무방해 교사네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여기 나와. 12월 5일 날 네. 어느 지부에서 여객 분야 비상수송 대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상수송 열차 교본표가 배부가 돼요. 야. 이 파업을 하면 이 교본에 근거해서 열차를 운행하라 하면서 어느 선은 운행 중지하고 어디는 계속 운행하고 이게 한 20-30페이지짜리 꼼꼼하게 짜갖고 열차 교본표, 운행 교본표. 코레일 회사 그 경영진에 점장이가 있다. 점쟁이가 있다. 네. 파업을 예측을 하고. 예, 언제 할 거다. 확실히 한다. 아니 언제 할 거라고 예고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당신들이 12월 10일 날 임시 이사회를 한다고 한다면 예. 우리는 12월 9일 날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또 재밌는 게요. 사측은 교섭에 응해야 되잖아요. 파업 풀었잖아요. 그렇죠. 네. 12월 3일 이후에 현재까지 사측에 3번 정도의 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보냅니다. 노조에서. 예. 그런데 사측은 안 나오고 있어요. 날마다 유선상으로 통화를 합니다. 빨리 교섭하자. 사측은 그 와중에 뭐를 하고 있냐. 교섭 파트너인 위원장을 구속시키라고 고발합니다. 그럼 교섭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어디에 걸리게? 부당노동행위죠. 부당노동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법적으로. 형사처벌 받아요. 고의적인 교섭 회피는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너 당신 취원회 사장 이거 교섭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냥 나 열심히 바쁘다. 그러면서 국회 찾아가고 황 의원한테 새 인사한다 그러면서 자기 대전 서울 지역구 지켜줘라. 이거 하느라고 나 엄청 바쁘다. 그래서 교섭 못 나온다. 이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장이. 바쁘시기는 하네요. 바쁘죠. 그 지역구 지키려고. 지역구 지키는 건 방송에서 하도 많이 얘기하고 오늘 방송 나갈 때쯤 아마 사표 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 의원님께서 해보셔서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해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지역구에 김용민 박았다가 아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사무총장이 와요. 그래서 형님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됐으니 그 지역구 놓으십시오. 더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미소를 지면서 이랬어요. 다음에 왔으면 날 못 알아볼 거다. 내 기름 뒤집어 쓰고 화상 입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아씨 그러더니 갖고 바로 김용민 공천을 해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모든 방송 매체에 나와서 참 내가 잘못했다. 그 지역을 놓고 큰 정치하려고 이미 10년 동안 피선거권 없는데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최연애 사장에 가서 또 배운 거야. 자기 지역구 대전 서울 잘 보살펴달라고.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걸 황운여 대표하고 홍문종 사무총장이 까발렸어. 그게 참 이게 예술이에요. 그게 재밌는 거죠. 왜요? 진짜. 울트라 그레이트 빅녀석 최연애한테 빡 매긴 거야. 너는 당신은 이 코레일 갖고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넌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너 이제 써먹을 일 없어. 아이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회초리를 드신 분을 그렇게 해야죠. 어머니의 심정으로 회초리.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황운여 대표가 그 지역구 잘 좀 배려해달라고 한 거죠. 뭐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게 그 진실 게임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찰나에 홍문종 사무총장이 와서 부탁한 거 맞다. 그러니까 자식 감옥 보내놓고 쇼핑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 근데 또 수발할 물건 사러 갈 수는 없지. 아니 최 기자님이 예를 들면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아니 이것도 어려웠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데 당신 거보다 조금 덜 어렵고 좀 살짝 와닿았어 이거는. 근데 그 순간에 1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어머니 쇼핑했을 텐데.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서 지금 사측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이분들이 이 문제 빨리 풀자. 라고 하면서 노동조합 측에서 계속 교섭을 요구해요. 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적부심에서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 결정이 났을 텐데 아마 재파업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파업. 2차 파업. 근데 그거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추스리고 그렇죠. 한 3월 정도에 춘투하고 임금 투쟁하고 같이 묶여갖고 재파업할 가능성이 아마 방송 나갈 때쯤 결정이 됐을 때 재파업.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전격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난 노조가 아니잖아. 예? 난 3자 개입으로 또 가는 거 아니야? 제3자 개입 금지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그럼 4자 개입으로 바뀌었나? 아니 이렇게 썰렁하게 당신이 농담을 해. 당신이 이렇게 해. 아유, 아침에 뜨끈한 컵라면 먹었는데 냉면 먹은 기분이. 철도 노조는 지난해 8월에 파업을 결정을 했어요. 예. 조합을 총투표로 파업 결정하고 나서 4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파업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측이 몰랐다. 이게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대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또 자기의 무능을 또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무능한 건 맞지 않아요? 무능하면 안 되죠, 공기업이. 그렇긴 무능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파업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후에 대응하는 걸 보면서 참 성숙되게 잘 대응한다. 그렇죠,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통 국민들이 파업하면 막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사측보다 세련되게 잘 준비하면서 미리 예고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들이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파업하면서 뭐 저런 얘기를 하냐. 근데 이분들 취재하고 이분들 만나보면서 이분들 진정성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저는 뵌 적은 없지만 네. 그 진정성 측면에서 저는 이해가 가는 것이 일단 공기업이라는 데는 수익이 나면 안 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공기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유를 하든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수익을 내는 대신에 국민들의 편익을 그렇죠. 신장시켜야죠. 그렇죠. 말 어렵게 잘한다. 이게 좀 사안을 이제 확장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사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4대강 사업, 그러니까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다. 그러니까 둘이 매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MB 정부의 MB가 4대강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민영화를 다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파업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 공공기관 과거에는 선진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라고 이제 요즘에 경쟁 체제의 도입. 예,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어디냐? 경쟁 체제의 도입. 비정상의 정상화가 또 이제 요즘에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내는데 MB 때도 계속 했던 거예요.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노조예요, 노조입니다, 노조. 그래서 이번에 철도 파업을 그렇게 대응했던 것도 결국 거기에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보면은 공기업들이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쭉 다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 항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일어났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리고 또 강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까지 다 평가가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 평가가 다 들어갔었어요. 뭐냐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쟁의 행위가 일어나면은 평가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쟁의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조와 대화하거나 협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번에 정상화 방안을 하면서 그 항목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공기업이 점수를 깎이지 않는 거예요. 점수가 깎일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네 파업해라. 나는 손해볼 거 없다. 너네 이 기회에 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강경 일본도로 대응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민영화 과정에서 이 가장 큰 걸림돌인 노조를 제끼기 위해서 이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그런 내용까지 포괄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는 이 쟁의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평가 항목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슬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그게 빠졌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이제. 예. 괜히 뭐 노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쟁의 행위 하라 그래서 어차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한 이제 이것과 연동된 얘기인데 한간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사측에서 너네 언제 파업하냐 하면서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사범이네요. 이번에 파업은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정책적으로 길을 열어놓은 것도 있지만 너네 파업해라 그래서 이번 파업은 사실은 유도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까 참 성숙하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파업을 통해서 일타 쌍피를 노린 거예요. 노조를 치고 KTX 이번에 그 민영화 시키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곧 하겠지만 의료도 자회사 설립이에요. 그다음에 경쟁 체제 도입이야. 민영화는 딱 두 가지 워딩이야. 자회사 설립과 경쟁 체제 도입. 그러면 이게 민영화거든요. 민영화로 간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자회사 설립하죠. 본회사도 설립 못했는데 무슨 자회사 설립을 하냐. 그래서 이번에 파업을 할 때 사측에서 계속 물어보길래 노조에서 이건 저들이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거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파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법적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좁은 법적 틀을 그 좁은 법적 틀 목적성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이 파업에 대해서 민영화 반대한다라고 하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촛불 국민들의 이 지지가 이들의 파업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5명 구속됐지만 이거 성공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전국구가 더 빨리 출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죽어요. 당신은 그 법무법인의 대표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살림하기 힘들어요 정말. 준비된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철도 파업 기간에 있었던 정부 발표 두 가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하고 4차 투자 활성화 방안 이 두 가지를 이제 철도 파업 기간에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가. 4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민영화라기보다 의료 영리화. 자회사를 통한 영리화. 영리화까지 이제 밀어붙였어요. 딱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의 박근혜 정부를 살펴보면 제가 이제 그 기자 연초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노동 쪽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그 MB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는 무시였어요.
귀를 닫는 거. 그리고 좀 무식했지. 그러니까 밀어붙여갖고 깨지고를 여러 번 했어요. 네. 무시엔 무식. 그러니까 이게 귀를 닫고 있는 사람한테 갖다 박으니까 이게 계속 좀 깨지고 그랬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무시가 아니라 정말 때려잡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기업별 노조는 자기네가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이제 정교조라든가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라든가 철도 노조라든가 이런 공공기관들 그리고 공무원 노조들 이런 데부터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삼성이 무노조 경영 이런 거 하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지금 무노조 정부를 만들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겠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국민들은 21세기에서 그 데모나 이런 시위를 재밌게 하잖아요. 네. 문화적으로. 네. 그런데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70년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문화 지체 현상이라 그래요. 일종의. 그러니까 70년대의 노조는 뭐였었냐면 탄압의 대상이에요. 그냥 파괴. 그렇죠. 노조 없애고. 근데 이런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ILO라고 있잖아요. 국제노동기구. 사람들이 이걸 노동기구로 알아요. 정부 노사 그 유엔 산하에 ILO가 있는데 공식 기구죠. 원래 이게 노사정 기구입니다. 네, 다 들어가 있는. 노측, 사측 정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ILO에서 우리나라한테 계속 권고를 하는 게 있어요. 노동쟁의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이게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이게 법률로 남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배운 거에 노동쟁의를 업무 방해죄에 적용하는 것은 일본한테 배운 건데 일본도 이 조항이 지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서 고발하는 나라는 OECD 국가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ILO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계속 권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MB가 무시겐 무시 정책. 좋아 그거. 오늘 딱 고쳤어. 무시겐 무시 정책으로. 그거 무무 정책이라죠. 무무 정책. 무무. 쌍무. 그럼 안 돼. 욕 같아. 무무. 죄송합니다. 무무는 영어 학원인데 무무 잉글리시? 영어 학원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무 정책이야 이게. 무식과 무시. 근데 그때도 ILO 권고상이야. 이걸 계속 무시했는데 ILO에서 보기에 그냥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기구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노동 수준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이 ILO 정식 회원이거든요. 그 한국의 노조 측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ILO의 정식 회원이에요. 그 ILO 회원의 사무실을 그렇게 때려 부시고 들어가는데 지금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ILO 한국 지부장이 ILO 본사를 때려 부시러 가지 않을까? 좀 있으면 이제 유엔까지 때려 부시겠네. 이 농담도 아니야 이거는. 법적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아니 근데 진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비행기 표는 비행기값 누가 낼까?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려고 뭔가 개그를 하나 날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누가 내지?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말고 일하기 좋은 나라라는 만약 지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과연 몇 위 정도 할까? 근로시간 최장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 50%가 넘어가고 산재 인정률도 ILO 수준에서 한참 떨어지고 임금 체불 엄청나고 정리해고 수시로 일어나고 뭐 실업률도 높고 도대체 일하기 좋은 나라로 순위를 매기면은 저는 1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하기 좋은 나라로 하지 말고 일하기 힘든 나라로 일하기 힘든 나라. 그래야 1등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OECD 국가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그리고 ILO에서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ILO가 모든 기준의 근거가 돼요. 네. 거기서 계속 권고를 받고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징계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노동 문제 관련해서. 자, 구속적부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구속적부심을 대기하고 있겠죠. 구속적부심 반드시 신청을 하겠죠?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구속적부심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은 그 담당이 평일날에는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휴일에는 당직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신청하면 당직이 아마 일요일 당직이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원이 방송 나갈 땐 월요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부심 담당하는 법원 재판부가 좀 그런 거에 좀 관대하다고 한 표현하고 좀 약간 폭이 넓다, 유연성이 있다. 그런 데면은
평일날 하시고 안 그런다면 좀 기다렸다 당직이 누군지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 그 부장판사 출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법률 현실의 자화상인데 슬픈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그 쟁의행위가 과연 불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상적으로 따지는 나라가 돼야지. 예. 구속 적부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2차 파업을 결정을 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적법하고 그다음 목적도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철도 노조 그 철도를 국민 철도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익적 활동을 지키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추가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번에 그 철도 파업 관련해서 이건 좀 철도 노조한테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파업철에서 도대체 뭘 얻었냐. 예. 그러니까 그 아는 분들이 이제 그 총파업 걸기 한다고 거기 나갔었는데 12월 28일 날. 예. 엄청 추웠었거든요. 덜덜 떨면서 촛불 들고 참 지지를 했는데 그러고 돌아서니까 며칠 후에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파업 처리를 했다고 하고 여야 합의. 예. 그리고 나서 실제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는 그대로 들어오고 체포영장은 집행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철회하고 합의해서 얻은 게 뭐냐. 그다음에 또 얘기가 민주당이 껴가지고 거기서 한 게 뭐가 있냐. 그 추운데 나와보지도 않아놓고서 뭐 나중에 뭐 파업 이거 해결한 게 자기들 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무성 널뛰기만 정말 붕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번 방송 뭐 들어 모니터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 딱히 할 말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하고는 정말 좀 관점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그 파업을 30일 가고 40일 가고 50일 가고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래 끌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철도 파업에 대해서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환기시켰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가족을 볼모로 해갖고 탄압을 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파업의 성과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냈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이 민영화는 민영화라고 추정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을지라도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막아낼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봐야죠. 눈에 보이는. 제가 파업 이후에 이제 철도 노조분들을 몇 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듣고 했는데 판사님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그 당사자들도 정말 많이 듣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께 너무 더 많이 싸우고 더 치열하게 못 가서 죄송하다. 진짜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한계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네들도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요구하는 건 좀 가혹해요. 이게 국민들과 함께 가져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파업을 하고 이들의 진정성을 좀 믿고 좀 가주는 게 맞다. 진정성이야 믿죠. 예,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 이제는 이들 철도 노조 2만 3천 명의 몫으로 놔두지 말고 국민들이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국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직무대행을 맡은 이영익 직무대행이 아주 또 저하고 절친 아우예요. 근데 지난번 방송에 내가 만나고 그랬다는 거야. 야, 이 병신아 너면 파업도 안 하냐. 근데 이게 너무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갖고 이영익 주위에 있거나 철도 노조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러나 이 자를 빌어서 사과는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과야 그냥. 근데 이분들이 정말 잘 대응하시라고 믿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자. 우리가 놓는 순간 이분들은 모든 걸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영화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 지금 철도 파업 때문에 뭐 지금 끝나긴 했지만은 또 다시 파업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면 그 파업 때문에 느끼는 불평을 했다가는 나중에 내 주머니나 지갑이 털린다. 민영화 때문에 철도 요금이 올라간다. 지금 요거 조금 참으면 내 가정과 내 지갑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렵네요. 그래
아까보다 좀 낫어. 그리고 이제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네. 이거 못 막으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비싼 그 요금을 내면서 심지어는 그 열차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5분 구속된 이분들이 좀 잘 석방되기를 바라면서 김명한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김지은, 김준호의 아빠고요.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역시 구속됐습니다. 얼마 전에 며느리까지 봤습니다. 박광민 씨 아빠고 최은철 사무처장. 아들 최희찬인데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갔는지 지금 뭐 들어갈 건지 할 정도의 어린 그 아들이 있는 아빠입니다. 그다음 서울본부장 엄길용 역시 막 중학교 들어간 엄한열, 엄한준의 아빠입니다. 김성식 호남 본부장인데 김세훈, 김지유의 아빠입니다. 날 추운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